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트TV는 한국 K방산 수출 역사에서 가장 큰 액수인 60조 원 규모의 K방산 수출 가능성과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프로젝트인 CPSP 프로젝트입니다. CPSP라는 것은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군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원팀은 세계 최정상급의 장보고 3 배치 2급으로 지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장보고 3는 가장 최신의 3,000톤급 이상의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급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진수식을 가졌고, 그때 캐나다 수상과 국방부 장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캐나다 수상과 장관들이 직접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접 장보고 3 최신의 3,000톤급의 전투 잠수함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 잠수함이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모든 언론 매체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월 10일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이 11월 1개월 동안 아주 전례 없는 국가 전략 패키지 공세를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해군에 펼치면서 한국의 지금 한때 상당히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던 한국의 CPSP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캐네디언 이 CPSP 잠수함 사업이 단순히 60조 원 규모의 어떤 그 수주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 60조 원 자체도 K방산 수출에서 전례 없는 액수죠. 왜냐하면 그 액수는 우리나라 올해 국방비와 총 국방비에 맞먹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61조가 올해 국방비였고, 내년 우리나라 국방비가 67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된 바가 있죠. 이 60조 원이 향후 10년, 20년에 걸쳐서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데, 이 입찰의 성공은 단순한 이 잠수함 입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북극해 이 잠수함 수출이라는 게 캐나다의 북극 전략, 그러니까 북미죠. 미국을 포함한 북극 전략과 그 다음에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약 30여 개국으로 이루어지는 캐나다와 미국이 포함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서유럽 국가들 전부 다 합친 겁니다. 거기에 안보, 그 다음에 캐나다 에너지 광물의 공급망, 그 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언, EU, 유럽 연방의 군사 산업 패키지, 이 모든 것을 합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PD 그 전장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전장을 보시면 일단은 이 CPSP 프로젝트에 어떻게 독일과 한국 두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4년 전이 2021년 CPSP 구상 및 사업 공식 출범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캐나다가 쓰고 있는 잠수함이 4척이 있는데 이 잠수함은 40년 정도 경과가 지난 것인데, 이 잠수함은 전부 다 영국제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미 다 노후가 돼가지고 한 척만 지금 작전 중에 있는데, 그나마도 언제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작전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트럼프의 캐나다 단독 작전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국방비에 대해서 증액을 상당히 압력을 가했죠. 이미 재작년부터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절치부심하에 약 5년 전인 바이든 정부 때 이미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 도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 3년에 걸쳐서 2024년 7월에 CPSP 공식 사업화를 하고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해군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CDR이라고 Canadian Defense Review라고 하는 거기 언론 매체에서 공식 매체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선언 후인 2개월 후 2024년 9월부터 바로 올해 2월이죠. 올해 초에 CPSP 초계 잠수함 사업에 대한 캐나다 산업계 조선산업, 기계, 전기, 전자, 방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RFI라고 합니다. Request for Information 해가지고 RFI를 진행을 해서 바로 몇 달 전인 8월 26일, 올해 8월 26일 캐나다 CPSP 최종 후보 2곳을 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 두 업체가 됩니다. 티센크룹이 어디죠? 티센크룹은 독일 함부르크, 북부의 함부르크 옆에 킬이라고 하는 하대배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티센크룹이 엘리베이터로도 많이 우리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티센크룹은 이미 세계 제1차 대전 때부터 독일 군수 산업의 중심지고, 특히 함부르크가 그렇고 킬은 2차 대전 때 1차 대전을 포함해서 독일 유보트 잠수함의 모왕입니다. 2차 대전 때는 영국, 미국 연합군 폭격이 엄청나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킬의 그 하대배 조선소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우리 한국이 처음으로 잠수함을 93년도 운영을 했는데 92년도에 한 달 전에 유튜브 우리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문근식 당시 함대 단장이 직접 킬에 가셔서 그분이 그 잠수함을 몰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도입을 했고 1년간에 여러 가지 종합군수지원했죠. 여러 가지 정비를 한 후에 93년에 취역을 한 게 바로 장보고 1호입니다. 그 장보고 1호가 바로 요번에 폴란드 오르카 사업 때문에 우리가 국가 패키지 사업을 해서 폴란드의 양도를 결정한 것이었죠. 그러나 폴란드 오르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웨덴의 A26 영근의 잠수함으로 낙찰이 돼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8조짜리인데 우리 잠수함인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이 폴란드 그 영근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하나오션에서 그 경쟁을 붙였던 장보고 3는 결국은 이 캐나다 CPSP 사업을 위한 전초전 준비전이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올해 8월 26일 바로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한국의 하나오션 두 곳이 선정이 됐고 내년 3월 정도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취재를 했는데 업계에서는 2026년 중에 계약 체결을 주요 기정사실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캐나다의 토론토나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이 여러 가지 그 언론을 보고 종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에 계약 체결 시 첫 잠수함 인도 예상 시점은 약 2032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로열 캐네디언 네이비 그 해군 사령부 쪽에서는 CPSP 프로젝트 측을 주관하는 쪽에서 언론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첫 잠수함이 늦어도 2035년까지는 로열 캐네디언 네이비 그러니까 왕립 캐나다 해군의 인도가 돼야 된다 하고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지금 티센크룹의 막강한 국가 패키지에도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오션이 만약에 계약을 수주하게 된다, CPSP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하게 된다면 첫 내척을 2035년까지 인도가 가능하고 그 후 매년 한 척씩 추가 인도에서 로열 캐네디언 네이비 왕립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총 12척을 2043년까지 납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이미 프로젝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면 한국과 독일 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외에도 5개국이 맨 처음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도전한 게 어디냐면 일본의 미쯔비시 이시가와지마 하리마라고 하는 한때는 세계 최대 조선소였죠. 이시가와지마 하리마는 2차 대전 때 사실상 세계 최대 전함이 무사시 야마토 두 개의 전함을 건조한 곳입니다. 미쯔비시하고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세계 최강의 한때는 세계 최강의 조선소였죠.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 많은 항공모함도 거기서 이제 건조를 한 곳인데 지금도 그 기술력은 아직도 남아가지고 수시로 잠수함을 해고 그 다음에 호주 잠수함 사업도 바로 미쯔비시하고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인더스트리 IHI가 수주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일본이 스스로 발을 뺐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캐네디언 CPSP 사업의 프로젝트를 제출했지만 국내 정책 제약, 그러니까 방산 수출에 대한 제약 때문에 스스로의 헌법에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약 제한을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일본은 낙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이 바라쿠다라고 하는 잠수함, 최신형 잠수함이죠. 최신형 잠수함을 출품을 했지만 캐나다 정부 쪽에서 이 바라쿠다 잠수함이 숏핀이라는 것이 캐나다의 대양 작전 능력에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실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사브사의 A26이죠. 이번에 폴란드 오르카 8척, 6척에서 8척의 그 수주에 성공한 사브의 A26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표에서 보시면 지금 제 것 때문에 안 나오지만 이 A26은 약 1,800톤에서 2,200톤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3,000톤급 이상의 대양 항해에 맞지 않아서 결국 실격을 했고요. 스페인의 나반티아 그룹 그 조선그룹이라고 거기에 S80 잠수함이 또 응모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신뢰성 부족이 돼서 실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잠수함이 또 막강합니다. 이탈리아 잠수함이 피칸티엘이라고 이 2차 대전 때도 이 피칸티엘이 이 업체에서 이탈리아 잠수함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피칸티엘리는 독일의 하데베, 지금의 티센크루프죠. 티센크루프와 공동 생산한 U212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계획을 냈지만 독자 플랫폼, 이탈리아 피칸티엘이 독자 플랫폼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실격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 캐나다 정부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은 캐나다 정부가 왜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을 2강 체제를 확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TKMS,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와 하나오션이 2강으로 가게 된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2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12가지 항목을 잘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 하나오션의 약점과 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2가지를 해석을 직접 만들고 해봤더니 왜 독일의 티센크루프 그 타입 212CD형이 CD가 왜 한화의 장보고 3 우리 최신의 우리 잠수함을
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 하는 것이 이 장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오션의 장보고 3가 어떻게 티센크루프의 타입 212CD 잠수함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는가도 바로 이 슬라이드를, 이 PDF 파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정부 내부 평가입니다. 캐나다 내부 평가 자료입니다. 평가에서 한국, 독일이 최고점을 받은 12가지 항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독일 티센크루프와 하나오션 장보고 잠수함이 일본, 그 다음에 스웨덴, 사브, 이탈리아, 영국 이런 막강한 데를 꺾고 왜 우리 장보고 3와 그 다음에 티센크루프 잠수함이 선택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대형 3,000톤급 이상의 AIP 잠수함 실전 건조 운영 경험입니다. AIP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자력,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은 수중에서 그냥 뭐 무한대로 그 작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자로 자체가 재연료 보급이 필요 없고 계속 거기서 발전을 하면서 산소까지 공급시키는 시스템인데, 디젤 추진 잠수함은 공기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디젤 잠수함은 AIP라는 장치가 없는 일반 디젤 잠수함은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부상을 해야 됩니다. 물 밖으로. 그래서 물 밖으로 바다 위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이 공중이나 공중항구 초계기나 아니면 대잠수함 작전기 P3 오라이언이라고 미국 잠수함 초계기가 있죠. 아니면 위성에서 금방 탐지가 됩니다. 요즘 위성은 대잠수함 작전용으로 이미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50년 이상 작전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좀 약간의 얘기인데, 뭐냐면 쉽게 이제 꺼내지 못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해군은 사실 이제 P3C 오라이언, 로키드의 P3C 오라이언 잠수함 초계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P3C 오라이언 초계기는 반드시 저궤도, 중궤도 위성과 연결이 돼야 24시간 365일 잠수함을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군소 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몇 개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민간 위성 업체도 생기게 되고 우리 자체 위성도 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험용 단계고 아직까지 군사적 용도로는 아직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연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군사위성 DIA나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라든가 여기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 2주에 한 번씩 부상을 한다 해도 거의 즉각 탐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잠수함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북한 애들은 뭐 제 생각에는 2주가 아니라 AIP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안 하면 죽습니다. 그 승무원들이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다음에 디젤 엔진 자체하고 전기 추진식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부상이 아니라 거의 매일 절반 이상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스워트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렝스, 그 강점, 그 다음에 W, weakness, 약점,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opportunity, 기회 요인과 T, threat, 그러니까 약점 요인. 이 스워트 분석을 하면 적군이 우리 전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적조에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뭐를 알고 있는지 저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의 디젤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물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염려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그 결정적인 위험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 아투TV 시청자분들께 안심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전에 보면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워싱턴에 제가 나가 있을 때 보면 워싱턴에서도 보면 제 지인들이 이제 거버먼트 쪽에 워싱턴에 이제 조지타운 거버먼트 쪽에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인데 CIA나 이제 FBI 쪽에 근무하시던 분들 얘기가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KGB 옛날 이제 냉전 시대 KGB 요원들은 워싱턴에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CIA가 다 FBI 파악을 하는데 절대 안 잡습니다. 왜 안 잡냐? 그 사람들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방을 시켜야 돼요. 대부분이 다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방을 시키면 뭐합니까? 또 새로운 놈이 오게 돼요. 워싱턴에 KGB에서. 그러면 걔가 또 그 새로운 스파이가 성향이 뭔지 이런 거 다 파악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북한 해군이 어떻게 잠수함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IP 잠수함, 그래서 우리 장보고나 티센크루, 우리 잠수함의 한국 하나오션, 예전에 이제 DSM이라고 대우 해양조선이었죠. 그때 우리 잠수함의 할아버지가 바로 티센크루프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웠죠. 킬에 가서. 저도 예전에 독일 K1 전차 ADD 그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에 파워트레인 K1 전차에 들어가는 디젤 MTU 엔진이 그대로 잠수함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저 잠수함에도 보기 때문에 저도 킬에 함부르크 위에 이제 킬에도 가봤는데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그 시설이 세계대 1차 대전 때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왔고 2차 대전 때는 그 로열 에어포스 영국의 왕립 공군과 그다음 미국 육군 항공대 당시는 미 공군이 없었죠. 그래서 육군 항공대의 그 중폭격기로 수백 차례 공습을 받았지만 그 철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보고 정말 독일의 그때 당시 기술이 어떠했던가를 진짜 그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두 번째 캐나다 내부 평가에서 한국과 독일과 한국이 최고점을 받은 12가지 항목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북극해입니다. 북극해 아크틱 작전 환경의 적합성 평가에서 우리가 1, 2위를 했습니다. 근데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캐나다 그 영근해가 사실상 그 대서양을 가기 전에 거기가 그 대륙봉, 그러니까 그 수면 자체가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장기 자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온과 저온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북극해가. 그 다음에 수심이 낮으면은 이 피탐 효과라 그러죠. 군사 위성이나 적의 정찰에 굉장히 탐지가 쉽겠죠. 그래서 잠수함 엔진이 굉장히 초저음으로 돼야 됩니다. 초저음. 그러니까 노이즈. 그러니까 그걸 MBH라고 그러는데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앤 하시니스. 그러니까 노이즈, 소음,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진동, 하시니스, 떨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자동차에도 그렇지만 군사무기도 똑같습니다. MBH 레벨이 있는데 그게 티센크룹 엔진이 저는 직접 그 MTU 엔진을 이제 다뤄봐서 아는데 BMW 타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BMW 자동차를 보면은 이게 실키 엔진이라고 그래요. 실키 엔진. BMW 인라인 6 엔진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비단결같이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독일의 MTU 잠수함이 그렇게 돌아가요. 엔진이. 그리고 우리도 그 라이센스 생산했고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엔진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랄지 그 다음에 티센크루프가 지난 100여 년 이상 잠수함을 만들어 온 그 업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수함을 국산화한 게 2014년 이후인데 사실상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잠수함 모듈 같은 거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고 해요. 잠수함 모듈 같은 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완전 엔진 국산화를 알파 엔진을 1980년대 했지만은 그 엔진을 갖고 감마, 베타, 람다 엔진, B6 람다 엔진까지 만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 엔진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그 엔진 모듈 같은 거를 잠수함 엔진 전체를 막 1200톤, 1500톤, 1800톤, 3000톤 이렇게 모듈을 왔다 갔다 변화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티센크룹의 어떤 그런 면이 1위를 했고 우리가 2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 환경 적합성, 그 다음에 평가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력화 가능성, 그냥 스케줄 리얼리즘이라고 하더군요. 이 용어가 전력화 가능성,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1위, 독일이 2위입니다. 왜냐? 우리가 출품한 장보고 3는 올 10월에 취역을 했죠. 3,000톤급 3,600톤의 베스톤수입니다. 저도 잠수함 사령부를 내려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9월에 확인을 했는데 그동안의 잠수함 시리즈 1, 시리즈 2는 단층이에요. 이게 직접 해치를 열고 들어가면 딱 평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부터 선미까지 딱인데 이 3,000톤급 장보고 3는 2층이에요. 선내가 1층 있고 2층 있고 그래서 아파트로 얘기하면 단층이 아니라 복층인 경우입니다. 복층. 그러니까는 공간, 스페이스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우리가 수직 발사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취역을 했기 때문에 취역을 시켜서 이제 작전의 시험 항해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취역을 해서 지금 작전 항해를 시험 중인데 그 전력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1위고 독일의 티센크룹 타입 212CD는 아직까지 그 출품작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티센크룹이 2위인데 근데 티센크룹 212CD는 모체 플랫폼인 타입 212는 이미 작전에서 나가고 있죠. 근데 CD는 커네디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캐나다 측 평가에서는 지금 전략화는 안 돼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이제 모델 체인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국, 독일이 다른 나라 막강한 다른 나라를 제치고 뽑힌 이유는 뭐냐면 총 수명 주기 비용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인데요. 이 LCC 수명 주기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평가에서 한국과 독일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이 1위를 했어요. 독일을 꺾고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한국, 독일은 각각 수명주기 데이터가 누적이 됐고 그다음에 정비 생태계 MRO죠. 구축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독일에 약한 건 뭐냐? 글로벌 MRO 네트워크는 아직 없죠. 왜냐하면 잠수함은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 15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소형 디젤 잠수함을 3척을 수출한 경험이 있죠. 그거 외에는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전혀 없죠. 그러나 독일 티센크룹 예전에 하데베죠. 하데베 잠수함의 타입 209부터 거의 전 유럽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캐나다는 독일 잠수함을 그동안 쓰고 있지 않았고 영국 BAE 시스템사의 잠수함을 지난 40년간 운영을 했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에 속해 있지만은 캐나다는 영국의 브리티시 커먼웰스, 영국 영연방국의 하나죠. 그래서 영국과 상당히 많은 군사 작전이랄지 무기, 웨폰 시스템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사실은 몇 달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영국 BAE 시스템사와 MOU를 맺고 서로 간에 기술 제휴 협정을 맺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놓은 포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둑으로 보면 뭐 상당히 배후를 딱 칠 수 있는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상당히 성동격서적인 거죠. 일단은 적이 눈에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적이 이제 독일, 경쟁사인 독일이 우리가 뭐 하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타격하는데, 캐나다 해군의 많은 시스템이 영국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니까 걔네 어떤 그 사격 통제 장치랄지 아니면은 거의 그 네트워크, 군사 안보 네트워크가 영국과 상당히 동일하게 싱크로나이즈, 연동돼서 활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캐나다 같은 경우 미국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많이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로 놀아요. 왜냐하면 캐나다인들이 이거 좀 예외적인 얘기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캐나다는 이 보면은 토론토, 수도인 토론토를 해서 마주보고 오른쪽이 다 프렌치 사이드. 걔는 실제로 불어를 씁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왼쪽 밴쿠버 태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대서양 쪽은 불어를 대부분 많이 쓰고, 이 토론토에서 수도 토론토에서 이 태평양 쪽으로는 다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불어를 같이 쓰지만 이 영어를 쓴다고 미국 사이드가 아니라 영국 사이드입니다. 영국 사이드. 그래서 미국과 사실상 군사 이런 거는 미국의 핵 우산 하에 있지만 재래식 무기는 캐나다가 미국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요.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미국과 우리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 자존심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전혀는 아니지만 상당히 네이토 쪽과 운영을 하고요. 실제로 2차 대전 때도 보면 캐나다의 그 머천트십이라고 그러죠. 상선이 영국이 독일 유보트, 그러니까 킬 항구에서 제조돼서 출항하는 독일의 나치스의 유보트에 엄청나게 격침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상선만 영국으로 가는 미국 상선만 격침이 많이 된 게 아니라 7천만 톤 이상이 격침이 됐거든요. 어마무시한, 이거 영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도 유보트가 작전을 너무 원활하게 잘 수행하니까 울프 때라 그래가지고 늑대 때라 그래가지고 유보트 수십 척이 상선 한 20척, 30척을 거의 다 격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서양상에서. 근데 캐나다도 엄청나게 원조를 많이 했어요. 영국 쪽에. 다 영국 쪽으로 가는 건데 리버풀 쪽으로 가거든요. 리버풀이면 이제 비틀즈의 고향인 리버풀인데, 리버풀 쪽으로 가는 동안 캐나다 상선에, 그러니까 41년도, 42년, 43년도에 거의 뭐 절반이 격침이 된 거죠. 엄청난 그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와 영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당한 그 어떤 그 걔네들의 어떤 같은 영어를 뭐 영국의 그 어떤 그 영연방 국가이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부모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만 올라가면 다 영국인, 아이리시 아니면 잉글리시예요. 웨일시도 많고 스카티시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본디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웨폰 시스템, 무기 시스템이 전부 잠수함도 영국 걸 썼죠. 그런 면에서 하나오션이 올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거나 전략적으로 영국의 BAE 시스템과 MOU를 맺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실제로 잠수함을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산한다면 영국의 커네디안 BAE 시스템사가 따로 있습니다. 독립법인인데 거기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컨트랙터, 주계약자는 캐나다 해군 정부겠지만 서브 컨트랙터, 그러니까 부계약자는 이제 그 회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전략적으로 포석은 잘 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캐나다 이제 현지 생산 가능성, 로컬 빌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본, 스웨덴, 스페인이 이 쇼트리스트 2강에서 탈락된 이유가 바로 현지 생산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요 다섯 번째도 우리 하나오션이 독일의 TKMS를 제치고 1위를 했거든요. 내부 평가에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 그 거제 사업장 예전에 이제 대우해양조선 때는 이제 옥포조선소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하고 거제조선소라고 이제 재명명을 했죠. 제 기사에도 이제 오늘 조간 어저께 온라인 기사로 올렸지만 이 옥포조선소 거제 사업장은 제가 보기에는 자동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이 높고 그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프로덕션 생산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부품 공급이랄까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 독일 티센크룹도 우리 조선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1, 2위 조선소가 바로 HD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인데 여기가 그렇게 멀진 않죠. 그리고 그 사이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리 그 조선 협력사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업력이랄지 거기서 용접이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용접 기술부터 해가지고 기계, 전기, 전자 이런 모든 부품들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세계 최고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 내 현지 생산을 캐나다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신 얘기는 뭐냐면 거기 로열 캐네디언 네이비 그 네이버 소스를 보면은 캐나다의 잠수함 생산 시설 인프라스트럭처 그 기반 시설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까지 들어온다면 60조가 아니라 지금 9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90조는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가 돼요? 우리나라 내년 국방비 예산이 67조거든요. 육해, 공군, 해병대, 그 다음에 모든 그 군사시설 다 유지하는 게 67조입니다. 거기를 그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지금 60조 예산이 90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냥 차라리 티센이면 티센 아니면 한국에 하나오션이면 하나오션 거기서 완성품을 제작해서 들여오는 게 낫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MRO까지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영국의 어떤 그 BAE 시스템사의 어떤 그 MRO가 너무 형편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척을 운영을 하는데 정비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지금 세 척은 아예 운행을 안 한 지 꽤 됐대요. 그러면 나머지 한 척도 작전 나갔다가 그대로 그냥 뭐 침몰할까봐 거의 작전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영근에만 이렇게 그냥 패트롤, 그러니까 초계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캐나다 잠수함 전력은 뭐 거의 뭐 적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니네 방위는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니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우리가 더 이상 너희들 프리라이딩 그렇게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급해졌는데 요거는 이제 9번 항일 때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9번 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캐나다의 북극 전략, 그다음에 네이토 전략과의 정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북극 전략이 뭡니까? 북극 전략. 요거 PD님 제가 나중에 올려드린 거 있죠? 북극 전략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거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그 북극 전략 여기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AOP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AOP 전략. 이 AOP 전략은 뭐냐면 AOP가 뭐냐면 아크틱 앤 오프쇼 패트롤십입니다. 아크틱 북극해거든요. 북극해와 오프쇼 영근해 캐나다 영근해 오프쇼. 그다음에 P는 패트롤 초계구나 초계 쉽 함입니다. AOPS 전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극 아크틱 북극을 지배하는 자가 21세기 해양 질서를 주도한다. 이거는 영국 로열 캐네디언 네이비 RCN의 AOP 사업 단순한 이 순찰함이 아닌
북극 주도권에 지금 싸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 CPSP 사업, 초대형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려는 게 무려 60조에서 90조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건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AOPS 전략, 북극을 지배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북극해를 캐나다의 영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러시아, 캐나다로 양분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캐나다. 그리고 일부는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약간을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또 북극해에 보면 무르만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르만스크가 북극해 러시아 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은 태평양 함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이 부동항이죠. 얼지 않는 겨울에. 근데 무르만스크는 얼거든요. 그래서 칼리닝그라드라고 폴란드 옆에 쬐까맣게 붙어 있는 거기서 이제 주로 작전을 하는데 거기는 포위돼 있어요. 나토 해군에 의해서 포위돼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캐나다가 이 북극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북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은 녹고 있잖아요. 그동안 뭐 수백 메타 깊이의 어떤 수백 메타 두께의 얼음, 빙하가 지금 거의 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성중공업이나 HD 현중이나 하나 거기서 지금 제작된 그 쇠빙선이 지금 거기서 그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얼음을 깨면서 거기서 쇠빙선이 하고 있는데 그 쇠빙선을 갖고 만약에 한국의 수출품이 수출 컨테이너가 부산항을 출항을 해서 쭉 밑에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이탈리아를 가는 거하고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항이 이 북극해를 지나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면 그 길이가 일단은 한 35% 정도 준다고 하고 그거는 이제 통계로 굉장히 많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물류 처리 비용이 최소 20% 이상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북극을 그래서 북극을 지배하는 자가 21세기 해양 질서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북극해 쪽에 보면 이제 그린란드가 있는데 이게 카나다 영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취임 초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할 때 그 양반이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린란드를 미국에 양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 그냥 북극 그 얼음 영토거든요. 그거를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그 정보와 전략가예요. 알고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그린란드를 자기들한테 미국에 양도하라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린란드에 엄청난 희토류,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알려진 게 일단 뭐 지금 수백 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칼큘러블이라고 그런 식의 표현도 외신에서 나왔지만 인칼큘러블, 그러니까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희토류와 엄청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쪽에. 근데 캐나다가 양도를 하겠습니까? 절대 양도 안 하죠. 그러나 캐나다가 지금 그린란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린란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린란드, 캐나다의 인프라스트럭처 능력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캐나다 요번에 그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이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이게 뭐 60조 원, 뭐 많게는 90조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수주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 파급력이 너무너무 엄청나요. 이 파급력이. 하나오션 한 업체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이 사실 하나오션은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BAE 시스템사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저번에 필리 조선소도 미국에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캐나다 쪽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는. 그러나
독일이 티센크루프 하나가 그동안 하고 있고 독일 정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가지고 갑자기 독일 정부가 11월에 엄청난 제안을 캐나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패키징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이 캐나다에. 그래서 지금까지 항목을 제가 하나하나 12가지 항목에서 지금 1, 2, 3, 4, 5, 6, 6, 그 다음에 9번까지 했는데 7번 항목을 한번 보세요. 7번 항목. 7번 항목을 보시면 ITB, 산업 기술적 혜택. 그러니까 ITB는 Industry and Technology Benefit. 산업 기술적 혜택 충족하는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집니다. 여기서 많이 깨져요. 이 ITB가 독일이 갑자기 국가 패키지를 갑자기 캐나다 정부에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척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온라인 기사 올리고 오늘 조간에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사태의 긴박성을 느끼고 지금 내년 초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출입처 기자들은 많은 취재 소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사청이라 여러 가지 소스를 갖고 있는데 군은 물론이고 해군은 물론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산업 그런 취재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투TV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 유튜브의 카더라 통신은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그동안 캐나다 60조 원 사업은 우리나라가 가져온다 이렇게 듣기는 좋은데 사실상 팩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뭐고 현재 정확한 상황이 뭐냐. 근데 지금 상황은 독일이 달려들었는데 이게 국가 패키지 들이미는 바람에 제가 어제 기사 쓰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설마 하던 게 독일이 그 패키지를 다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폭스바겐의 공장을 세운다든가, 우리는 현대자동차 세울 수 있죠, 캐나다에. 근데 이 독일과 캐나다는, 독일이나 캐나다가 공통점이 뭡니까? 북대서양 저기 있고 나토와 같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4, 50년간 작전을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심각한 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작전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캐나다에 어마무시한 지금 국가 패키지를 놓은 게 뭐냐면 조선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북미 투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 해놓을 수 있는 건 독일이 다 지금 캐나다 정부에 제시를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독일의 약점이 뭐였었냐면 티센크루프의 약점이 뭐였는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의 약점은 뭐냐? 티센크루프의 약점은 그 독일 함부르크 북쪽에 있는 킬 제작소,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예전에 하데베 그 제작소의 생산 캐파가 도저히 캐나다가 요구하는 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납기를. 그동안은 그랬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 독일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정부가 맺은 타입 212형을 지금 그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근해용으로 지금 굉장히 설계도 변경하고 있고 굉장히 극저소음, MBH 레벨, 바이브레이션, 노이즈, 하시니스 레벨을 굉장히 낮춘 신형 디젤 엔진을 또 개발하고 있어요. AIP용 또 압축 전지 쪽으로 연료 전지를 새로 설계해가지고 했는데, 그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에서 쓰는 그 납기용 그거를요, 노르웨이 해군은 그대로 납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 해군이 한 거를 전부 다 캐나다에 먼저 공급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번 11월에. 이거는 진짜 보통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의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 TKMS사, 역사 잠수함만 100년 이상을 만든 회사예요. 예전에 하데베죠, 전신이 하데. 100년 이상을 만든 회사고, 우리 하나오션은 대우해양조선 DSME를 2023년 인수한 지 지금 2, 3년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대우해양조선도 굉장히 잘했어요. 예전에 옥포 조선소에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 잠수함의 모체는
독일 하데베 타입 209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개발한 건데 캐나다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이 해군들은 볼 때는 만약에 독일 측에서 납기를 준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 패키지 독일 정부가 막강한 또 자금 지원까지 해준대요. 자금 지원. 유로 기금 220조가 들어가요. 물론 유로 기금 220조는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유로 방위 기금은 그 디펜스,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을 할지 철저히 디펜스 쪽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잠수함은 공격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캐나다 측에서는 상당히 그 자금의 숨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60몇 조를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자금으로 EDCF 자금이라고 대외 원조 기금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북부아프리카에서 그 ODA 사업을 할 때 이제 해외 원조 사업을 할 때 EDCF 자금 활용한 걸 프로젝트 수행해 봤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이랄지 이런 거는 우리 국회 통과도 굉장히 우리 거기서 면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론 캐나다는 저희가 EDCF 자금을 많이 쓰고 원조를 한다 하더라도 캐나다는 워낙 광물이 많기 때문에 다 받아낼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그 상세 설명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진짜 이 캐나다 60조 원짜리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사업은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신, 캐나다나 그 네이벌 뉴스, 미국의 네이벌 뉴스나 북미 쪽의 여러 가지 외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독일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다만 지금 캐나다 정부가 CPSP 초계 잠수함 사업에 지난 8월에 이제 두 개 업체가 우리 하나오션하고 이제 독일의 티센크룹 두 개사가 선정이 됐지만 내년 3월쯤에 아마 이 3월쯤에 그 1차 선정을 한 업체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제 협상권은 우선 협상권이라는 걸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진 않아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제가 독일의 어떤 국가 패키징으로 그 제안, 캐나다 정부의 제안을 해서 급격하게 지금 독일의 신형 잠수함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가장 거기에 깊숙이 관여가 현직도 하고 그다음에 전직 더 깊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있는 몇 분들은 누군지 되게 짐작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더는 자세히 못 드리는데 하여간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할 도리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업체 측은 쓸 카드는 거의 다 썼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독일 정부가 이렇게 국가 패키징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제가 용산으로 일주일에 한 3, 4일은 거기로 출입을 합니다. 저희 여의도 본사에는 그 출입을 하다 보면 여의도 본사에는 오늘같이 이제 스튜디오에 나올 일이나 아니면 어떤 회의 때문에 나오기나 되는데 출입처에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우리 그 용산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 못 하는데 지금 방산 원팀이 제대로 작동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제발 이 지금
독일의 국가 패키징이 지금 독일이 그 잠자는 어떻게 보면 잠자는 호랭이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자는 호랭이를. 독일도 티센크룹이 212 스타입 212 CD를 폴란드 오르카제 프로젝트에 넣었다가 한국 우리 장보고 CD처럼 탈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사브 A26형의 이제 잠수함이 됐는데, 제 기사를 보시면 어떻게 스웨덴이 이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스웨덴 같은 조그만,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경에도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예요. 스웨덴이. 이게 굉장히 우리 정부나 하나오션에도 HD 현중에도 좀 이거는 좀 꼭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브의 A26 그 잠수함이 그렇게 그 다윗 조그만 그 회사가 사브사가 이 골리앗이라고 불릴 수만 있는 글로벌 업체인 우리 하나오션을 제치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그 막강한 100년, 120년 전통의 티센크룹을 제치고 걔네가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첫째, 이 스웨덴의 A26 잠수함도 아직 실물형이 없어요. 걔네도 실물형이 없는 데 선정된 이유는 이 스토리텔링, 그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그 다음에 폴란드의 이 잠수함을 포함한 수상함에 대한 모든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 20년, 30년에 걸쳐서 폴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간의 방산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방산 협력, 그 다음에 기술 협력, 금융, 이런 거를 다 제시를 한 거였어요. 그게 스웨덴이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인 한국과 독일을 이긴 원인입니다. 자, 이제 다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아직까지, 자 이제 아크틱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장보고 잠수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존하는 지금 작전을 하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건 우리 장보고 잠수함인 건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취재 기자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에도 우리께 최고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은 폴란드가 스웨덴을 선택한 것처럼, 폴란드가 독일이나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스웨덴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반드시 우리 KSS-3 장보고함 3가 선정이 되려면 그러한 경제, 안보, 기술 협력, 장기간 한 캐나다의 그런 것들을 정부, 이거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정부 쪽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국가 패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2개월 정도뿐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CPSP 사업이 되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하나오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HD 현중하고 원팀으로 들어갔는데, 좀 이거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적자를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우린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한국의 K방사는 그동안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이런 것들은 사실 전략무기보다는 전술무기에 가깝거든요. 전술무기죠. 사실은 국지전에 해당하는. 그러나 잠수함은 스트래티지 웨펀 시스템, 전략무기거든요. 전략무기를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면 한국은 글로벌 방산의 탑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러면 향후 엄청난 타력을 받게 됩니다. K방산이 진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이 한국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오션하고 HD 현중이 한 팀으로 잘 구성이 돼서 이 캐네디안 초계 잠수함 CPSP 사업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낼 수 있도록 우리 국가 패키징 사업을 우리 정부에서 100%, 200%, 300% 지금 남은 2개월 동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진짜 우리 K방산 전체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다 병역 여자들만 빼놓고는 거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병역 필자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지만 뭐 유사시에는 저도 K2 전철 했기 때문에 나갑니다. 저도.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K방산이 이렇게 2022년부터 수출되면서 국가 경제에도 지금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산업계에 있었지만은 이 중공업 측에서는요, 사실 방산이 매출이 전체 매출의 큰 퍼센티지는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방산 수출이 가지는 어떤 국가적인 프라이드, 어떤 국가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은 어떤 매출이나 그런 어떤 영업이익에 비견할 바가 아니거든요. 이게는 그래서 우리 업체가 우리 K 방산 업체가 반드시 이번에 커네디언 CPSP, 커네디언 패트롤 서머린 프로젝트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본격적인 K방산 글로벌 4강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십사. 우리 국가 프로젝트로 남은 2개월 동안 더욱더 우리 방사청 우리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필요하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 선도 기술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덴 사브 A26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도 기술을 계속 설득을 시켰어요. 폴란드 측에. 그 스토리텔링이 먹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렇게 중요하다 하지 않을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나 이쪽에 네이벌 베이스나 그쪽에 있는 심지어 펍까지 가야 돼요. 그 펍, 마시는. 왜냐 해군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 그분들도 캐나다 연구회들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스토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데서도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거를 때려줘야 됩니다. 업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소라든가 우리 국책 연구소라든가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신라 호텔에서 했던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국정원에서 신라 호텔 저번에 10월에 제가 이제 참석했지만 그 세계적인 무인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활용한 그 소프트웨어 그룹이 세계 거의 1위일 거예요. 팔란티어를 데리고 와서 세미나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K 방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을 많이 쓴다는 걸 받았거든요. 우리 국정원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미 저는 제 생각에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제 남은 2개월 우리 국가 패키지로 우리 국정원, 방사청,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하나오션, KHD 현중, 그다음에 관련 여러 국책 연구기관, 사설 연구기관 모두 힘을 합쳐서 캐나다 CPSP 초계 잠수함 사업에 성공하도록 저도 한몫을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아트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K방산 뉴스로 다시 뵙기를 원하며 그동안 건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들어갑니다.